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범위 모의고사 동영 2회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점수를 보니까 제법 잘 나오셨어요. 100점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동영을 강의를 시작해서 제 동영을 100점 받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에 처음 나오네요. 100점. 잘하셨고 평균도 72.7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높은 점수죠. 지난주에 제가 좀 2회가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던 건지 문제가 쉬웠던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 문제는 사실 어렵게 보이지만 답은 쉬워요. 그러니까 답이 되는 지문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사실 느낌이 좀 어렵게 느껴져도 야, 긴가민가 하겠지만 나중에 채점하면 맞는 문제가 제법 많았을 그런 유형을 문제를 냈어요. 우리 시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아래에 또는 답 아래나 위에 처음 보거나 좀 어려운 지문을 쓰더라도 좀 읽어 나가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답을 체크하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좀 집중하고 지금 공부할 때 우리가 어려운 것들, 모르는 것들을 막 새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는 것만 틀리지 않게 내가 반드시 시험장에서 아는 걸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만 딱 구분할 수 있으면 합격 점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 해서 2회차를 만들었고, 자, 보도록 하죠. 해설 강의 보죠. 옳은 거. 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구분하는 거, 부동산 정보를 알려고 할 때 물건이라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물 활동 맞는데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부동성이라고 나와야죠. 부동성. 자, 두 번째 보니까 임목이란이라고 나왔고, 임목. 자,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독립정착물이죠. 독립정착물 4개,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 구분된 나무,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경작물, 재배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거 경작, 수확물은 떼어낸 거죠. 이건 동산을 얘기하는 거고,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경작물, 재배되고 있는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부착된 수목의 집단,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자, 임목은 수목의 집단을 임목 등기하지 하나의 나무를 임목 등기할 수는 없어요. 수목의 집단을 임목 등기한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등기한 것을 말하며, 자, 소유권의 처분의 이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자, 이걸 좀 해석해야죠. 이게 감정평가에서 36회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거죠. 토지 소유권의 처분이, 자, 토지와 독립정착물이니까 토지 팔 때 임목까지 딸려 팔리는 건 아니다죠. 독립정착물이니까 토지 소유권과 분리되어서 양도할 수 있는 독립된 정착물이에요. 땅 주인과 임목의 주인은 같아야 달라요.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의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독립정착물이니까 토지와 별개로 취급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나온 지문이에요. 이걸 좀 넘겼어야 되고, 모르겠다 그러면 확실한 답을 찾으러 이제 넘어가야죠.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생식물과 나무, 알아서 자란 나무죠. 정착물 맞을까요? 정착물 맞죠? 종속 정착물이죠. 그래서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취급된다. 다만 독립 정착물이 아니라 종속 정착물이다. 종속된 정착물. 얘는 토지 소유권 처분의 효력이 미치죠. 토지를 팔 때 같이 팔려지는 거죠. 딸려서 종속된 거니까.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유형적 측면 나오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죠. 기술적, 물리적. 4개가 있어요.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위치, 공간, 환경, 자연. 그래서 자연, 공간 맞네요. 그러니까 4번 답은 너무 쉬워요. 이건 의심하지 않고 답을 체크했어야 되고 2번 잘 모르겠네라고 해도 4번에 체크하고 넘어갔어야죠. 자, 5번에 보니까 지중권, 지하권 얘기하죠. 땅 중간이니까 지하권을 얘기하는데, 자, 지하수에 대한 권리는 포함이 돼 있어요. 지하수 권리는 포함되는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얘는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지하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용수권을 얘기하는데, 이때 물은 지표의 물이에요. 지표에 고여 있거나 흘러가는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권리는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 얘는 어디에 있다? 지표권에 포함된 거죠. 지하권이 아니라 지표권에 포함된 거다. 이번 2회차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지문들은 사실 간평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된 지문들을 제가 섞어놨지만 답이 되는 지문은 우리 공부만 확실하게 돼 있으면 찾는데 어렵지 않게 제가 문제를 출제한 거고,
자, 이번에 임목은 독립정착물이니까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이나 해제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다라고 나왔어요. 즉, 정부의 공법이죠. 공법적인 규제, 행정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의해서 위치가 변하는 걸 우리가 위치의 가변성이라 그래요. 위치의 가변성. 자, 근데 이 위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변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건 경제적 위치였죠. 경제적 위치만 배웠는데 사실은 경제적 위치뿐만 아니라 행정적 위치, 경제적 위치, 사회적 위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개 다 구분할 필요는 없고 하나 기본적으로 상권이나 또는 도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하는 건 경제적 가치예요. 예를 들면 백화점이 들어섰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섰다, 아니면 고속도로가 뚫렸다, 그래가지고 가치가 올라갔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경제적 위치인데 공법적인 규제가 변경되어서 위치가 변할 때는 이걸 법이 변했으니까 행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 나오면 이건 행정적 위치가 변한 거다 그래요. 맞는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자, 이게 올해 감정평가에서는 틀리게 냈어요. 여기에 경제적 위치 변화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공법 규제나 행정법의 변경에 의해서 위치가 변하는 건 이건 행정적 위치를 얘기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기본적으로 경제적 위치라고 쓰는 게 맞긴 한데 여기에 특히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공법 규제 등에 의해서 규제 변경에 의해서 위치가 변했다, 가격이 변했다, 이건 행정적 위치라고 한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모르겠다라면 넘어가야 되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라고 했을 때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은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이죠. 지역 분석이에요. 자, 지역 분석에서 지역을 분석하는데 지역을 어떤 지역을 분석하냐면 인근 지역, 유사 지역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죠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지역 분석과 관련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암기했던 거 외부 지역에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자, 얘는 외부 효과, 외부 환경의 영향, 지역 분석, 지역화,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죠. 이 지역 분석에서 관련된 건 부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성이 아니라. 자, 개별성은 부동산 개별을 얘기하는 거죠. 개별 분석이나 부동산 각각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지역 나왔으니까 찍어도 부동성을 찍었어야 돼요. 이 지역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지역 요인이지. 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만드는 이 지역 요인을 구분하는 건 부동성 때문이에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부동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2번에서 얘가 틀렸네 라고 이제 확신하고 넘어가야지. 이거 우리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1년 내내 주구장창 외웠던 거죠. 외부 환경, 외부 효과, 지역화, 지역 분석, 국지화,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자,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라고 했을 때, 자,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켰을 때 영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죠. 소득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가치상승분에 따른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 이거에 따른 돈의 흐름을 영업현금 흐름, 이거의 돈의 흐름을 매각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부동산은 두 개의 돈의 흐름으로 봤었죠. 이게 가장 큰 영속성의 특징인데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토지를 거래할 때 쓰던 걸 거래할 수밖에 없고 이걸 재고시장이죠. 이때 소득이득을 얻게 해주니까 임대료 수입이죠. 임대료 수입을 얻게 하니까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영속성 맞고. 자, 부중성으로 자, 물리적 공급은 눈에 보이는 토지 양은 늘릴 수가 없다. 양은 뭐하다? 불변이다. 양 불변을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나오면 5가지가 쭉 나와야 돼요. 뭐가 불변? 양이 불변. 무슨 선? 수직선. 함수식은 Q는 숫자 이런 형태고 양이 변화되지 않는데 가격 탄력성은 얼마? 0 이렇게 되죠. 양의 변화가 클수록 탄력성이 크다 그랬어요.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양 변화율이 0이에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양 변화율. 양이 0이니까 탄력성도 얼마? 0. 이렇게 5가지가 쭉 나와야 되고
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소모가 전제가 안 된대. 재생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없어져야 다시 만들지라는 건데 전제되지 못하니까 이런 이론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모되지 않는 거 영속성. 틀린 건 2번. 유사지역, 인근 지역은 지역 분석에서 등장하는 거고, 지역 분석에서 지역 요인을 얘기할 때 지역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 이건 부동성 때문이다 라는 거였고, 자, 1번 한번 기억해 놔야죠. 자, 공법적인 규제 변경에 의해서 위치가 변하는 건 이건 행정적 위치라고 얘기한다. 자, 경제적 가치가 변하는 건 경제적 위치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상권이나 뭐 복합 쇼핑몰이 만들어져서 가격이 올랐다 이런 건 경제적 위치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 의해서 위치가 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범죄율이 없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 해보죠. 안전하대. 그래서 거기 집값이 좀 오르고 있어요.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범죄율이 없다.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면 이건 사회적 위치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목동 같은 경우는 집값 좀 비싸잖아요. 왜 비싸? 목동은. 그렇죠. 학군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의해서 가치가 좀 변한다. 이런 건 사회적 위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나올 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일반적으로 경제적 위치인데 공법적인 규제 변경 나오면 이건 행정적 위치. 올해 이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좀 주의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3번 보죠. 자, 지가 공시를 위해라고 나왔으니까 표준지 공시 지가 표준지라고 찾아야 되고, 자,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이라고 나왔어요. 건물을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이라고 나왔죠. 이건 건부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택지라고 해야 돼요. 택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이걸 대지라고 하죠. 지어져 있는 걸. 얘만 있으면,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건 건부지가 맞아요. 근데 지금 정의는 얘와 얘를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택지, 대지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죠. 용도 지역 다음에 내에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이행지라고 나와야죠. 후간 이내라고, 이행지. 자, 4번에 임대형 기숙사, 이번에 이제 올해 변경이 됐던 내용이다 보니까, 자, 일단 얘는 임대 목적을 임대 사업에 사용하는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 사업에. 임대용 기숙사니까. 근데 얘는 우리 건축법에서 공동에 들어가요. 많다를 얘기하는 거죠. 많다. 적게 있다, 많게 있다를 20개 이상이냐 아니면 19 이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많으니까 몇 개 이상? 20실 이상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여기가 19실이 아니라 20실 이상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공동취자시설의 이용세대의 몇 프로냐면 50% 얘기하는 거예요. 50%. 이게 최근에 나왔으니까 이거 주의하라고. 자, 많다라는 건 공동에 해당되는 거니까 많은 건 20개 이상, 적은 건 20 이상, 적은 건 19 이하, 19 이하. 다가구 단독에 있죠. 단독에 있는 거. 우리 잠깐 좀 주택 잠깐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아파트가 있고 연세, 가, 중 이렇게 있을 때, 자, 4, 4, 3, 3, 6, 6이죠. 6, 6. 얘만 초가 나머지는 다 이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얘와 얘가 똑같아요. 그랬을 때 이 다중주택을 구분할 때 얘는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거, 독립된 구조가 아닌 거. 자, 학생과 직장인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옛날 하숙집이라 그랬죠. 이 다가구가 몇 세대? 19 이하라고 나와야 돼요. 얘는 이제 단독을 얘기하니까 적게 있을 때는 19 이하, 많이 있을 때는 20 이상 이렇게 얘기하죠. 자, 초가 나오는 건 연립밖에 없고, 초가, 예, 기억하고. 자, 얘와 얘 같을 때 얘가 중요하죠. 다중주택은 독립구조가 아니한 거. 아파트는 몇 개층? 5개층 이상이죠. 이때 층이 아니라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계층. 자, 얘는 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의 합. 이렇게 한 동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런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합이 660을 초과하냐 이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 바닥 면적의 합을 얘기한다. 건축 바닥 면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건축 바닥 면적은 맨 밑만 얘기하는 거고 한동 바닥이니까 이걸 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연면적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 연면적 바닥 면적의 합이다. 건축 면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임대용 유서에 틀린 건 27 이상, 5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번에 보니까 1층이 필로티 구조래요. 그러면 주택으로 쓰고 있지 않는 거죠. 자, 5층 건물인데 2층부터 5층까지만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까 몇 개층? 4개층이라고 해야죠. 자, 4개층에 해당되는 건 연세지, 연립 아니면 다세대. 이때 바닥 면적의 합계가 주택으로 쓰는 총 바닥 면적의 합이 700제곱미터라고 나왔어요. 그럼 660 초과한 거죠. 이건 뭐다? 연립이다. 연립주택에 해당된다. 그래서 옳은 건 5번. 5번까지 잘 견뎌왔어야 되는 문제였고, 자, 그리고 이렇게 간평에 나왔던 건 백선이나 다른 제가 뭐 시크릿 모의고사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충분히 다 설명해 줬으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낼 줄 알았어 라는 느낌은 좀 있었을 거예요. 자, 4번 보죠. 개발 방식에서 약정에 의해서 약정을 했대. 수익 증권을 발행했대. 수익 증권. 자, 뭔가를 계약을 하면서 수익 증권을 발행했다는 건 무슨 계약일까요? 신탁 계약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신탁 계약이죠. 신탁 계약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넘겨주고 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증서, 수익 증권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신탁회사가 개발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면 이 수익 증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문 돈 주고 대가로 수수받는 거, 이걸 토지 신탁 개발이라고 했었죠. 만약에 이 수익 증권을 은행에 가서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 뭐라 그래요? 담보신탁이라고 하죠. 담보신탁 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탁금융 얘기하는 거죠. 신탁금융. 자, 수익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모른다면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약정은 신탁계약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물론 중요한 힌트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라는 말 나오면 이건 막 100% 확신할 수 있는데 좀 어렵게 보이려고 간평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자, 니은 보니까 사업 후 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제외하고 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분배한다, 재분배한다죠. 재분배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요. 이건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뭐라 그래요? 채비지와 이 등은 공공용지죠.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이 두 개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보류지를 제외하고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환지사업 방식이고, 이런 사업은 주로 뭐라고?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이라 그랬죠. 환지사업 방식이고. 자, 디귿에 와서 확실하게 답을 찾았어야 돼요. 니은 돌려주는 거 재분배, 분배, 환지 방식 같은데 디귿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알던 후에 개발업자가 같이 한대. 즉 지주공동이에요. 개발할 때 토지 소유자도 있고 개발업자도 있대요. 자, 그러면 지주공동 얘기하는 거죠. 지주공동 개발인데 여기에 세 가지를 배웠어요. 즉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했는데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받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가 교환 방식, 다른 말로 대물 변제 방식.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돼서 대부분 하는데 주체가 돼요.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가 하는데, 야, 건물 짓는 거 건축 시행만 개발업자에게 돈 대줄 테니까 만들어줘. 그럼 대가로 뭘 주겠다? 수수료 주겠다. 이걸 사업 위탁 방식, 위탁. 자, 공사비를 분양해서 분양금으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공사비 분양금 정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분양금, 공사비, 정산 방식 이렇게. 자, 그런데 보니까 중요한 건 공사비를 건물로 변제했대. 이게 핵심이죠. 건물로 부동산으로 줬대. 공사비를 부동산으로 줬대. 그럼 뭐예요? 등가 교환 방식, 다른 말로 대물 변제 방식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대물 변제 이거예요. 대신 물건으로 공사비를 변제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 그래서 얘는 신탁이고 얘는 환지사업 방식이고 라고 해석할 수 있었어야 돼요. 디귿까지 왔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지난주에 제가 2회차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 답이 바로 보이지 않고 좀 더 봐야 확실하게 답을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자, 5번 보죠. 1번 보니까 옳은 거 스키밍 전략이라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뭔지 모르면 넘어가야 되고. 근데 스키 탄다 그랬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비싸게, 나중에 점차 가격을 낮춰서 파는 걸 스키밍 전략이라 그랬어요. 자, 차별성이 높은 경우에 초기에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마진을 실현해서 점차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전략 맞는 건데 모르면 넘어가야지. 나머지 다 틀려야 돼요. 이걸 좀 알았으면 땡큐고 몰랐으면 나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브랜드를 활용한다라고 나왔어요. 상표 브랜드.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계속 팔기 위해서야. 우리 브랜드에 계속 팔려고 재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이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거. 이건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라고 해야 돼요. 관계 마케팅. 고객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아이다 원리가 나와야 고객점유 마케팅이죠. 자, 3번에 보니까 포지셔닝이라고 나왔어요. 포지셔닝. 이걸 뭐라고 한다? 차별화, 포차라고 했을 때 포지션 위치시킨다, 각인시킨다, 새겨 넣는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고객, 수요자, 소비자를 나눈다라고 나왔어. 나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세분화라고 나와야죠. 이건 시장 세분화라고 나와야 되고. 4번에 아이다는 어텐션이 먼저 나와야죠. 주의,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마지막에 액션 나와야지. 얘와 얘가 뒤바뀌었어요. 이렇게 올해 간평에서 뒤바뀌어냈어요. AA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어텐션, 마지막에 구매 행동이 구매 결정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아이다의 액션과 어텐션이 좀 더 뒤집어졌고. 자,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전략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위치층 방에 따라 다른 가격을 판매한다. 가격을 신축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겠다. 시가가 아니라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나와야죠. 시가는 시장 가격이니까 남들이 파는 가격과 유사하게 남들 파는 가격을 추종하여 판매하는 걸, 이걸 시가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다 틀렸으니까 모르겠네, 그래 1번 같아, 이렇게 체크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좀 기억해 놓고. 스키밍 전략이라는 거, 스키 타고 내려오니까 처음 비싸게, 아이폰 같은 거 판매할 때 처음 출시될 때는 비싸.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뭐예요? 낮아지잖아요. 이런 가격 전략을 스키밍 전략. 항상 마케팅에서 새로운 단어가 좀 등장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하나 이거 한번 보죠. 노벨티 광고라는 게 있어요. 노벨티 광고. 이것도 이제 간평에서 나왔는데,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만든 사람이에요. 관련 없지만 그냥 제가 연상시키기 위해서 라이터가 생각하라 그랬어. 그래서 실용적인 물건에 상호나 전화번호 새겨서 이렇게 광고 마케팅하는 걸 노벨티 광고, 노벨티 마케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물티슈, 깍티슈, 뭐 라이터, 볼펜 이런 데 상호 적어가지고 이렇게 마케팅 광고하는 거, 이걸 노벨티라고 얘기한다. 스키밍은 스키 타고 내려온다. 이렇게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자, 6번 보죠. 올바르게 묶인 거 설비 나왔네요. 설비. 그럼 당연히 설비 시설이니까 시설 이렇게 나와야 되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 왜 한다? 돈 벌려고. 이 프로젝트 금융은 개발 금융이죠. 개발 왜 한다? 돈 벌려고. 돈 버는 관리를 자산 관리 얘기하는 거고. 자, 기밀 보안 유지에 유리한 건 직접 관리, 자기 관리, 자치 관리라고 하고, 불리한 건 위탁 관리, 간접 관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 관리 이렇게 디귿까지 와야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였고. 7번 보죠. 옳은 거.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가 아니라 예상되면이죠. 얘 별표.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죠. 아파트 가격 변화가 아니라 심리, 예상, 기대에 의해서 변한 거니까. 그럼 곡선상이 아니라 곡선이 움직인다라고 나와야죠. 곡선이 움직인다. 자, 하락할 거라고 예상한대. 떨어질 것 같대. 그럼 지금 사, 나중에 사? 나중에 사야 되겠죠. 그럼 지금 사, 안 사? 안 사.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 사는 거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사, 안 사? 안 사.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수요의 감소를 얘기하는 거고. 자, 대출 이자율이 올랐대요. 대출 금리가 올랐대. 그럼 대출 받기가
어렵겠지. 그럼 곡선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라고 나와야 되고. 자, 연립 가격이 올랐는데 아파트 수요층이 우측으로 이동했대요. 곡선이 이동할 때는 상하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우측이냐 좌측이냐만 따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연립 가격이 올랐대. 그럼 연립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연립을 안 산다 했는데 이가 안 사고 대신 아파트를 샀다는 거잖아요. 수요순이 우측으로 갔으니까 우측으로. 상하는 따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얘 안 사고 얘 산 거네. 두 관계는 대체제, 대체 관계이다. 맞네요. 우리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대체 보완 관계, 이 두 재와의 관계 꼭 알아야죠. 자, 4번에 보니까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인다고 했어요. 그럼 이 재화 가격이 비싸졌대요. 그럼 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근데 보완 관계래. 그럼 얘 안 살 때 아파트도 안 사겠지.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아파트를 안 사면 이후에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야 되래요. 내리겠지. 임대료는 뭐 한다? 하락한다. 안 사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자, 보유세가 인상되었다. 세금이 인상되었대요. 그러면 사 안 사? 안 사. 수요 곡선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좌측으로. 좌하향이냐 우상향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좌측이냐 우측이냐만 따지는 거예요. 곡선 이동할 때는. 3번이었고 8번 보죠. 틀린 거. 자, 수요가 일정하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고, 근데 이게 균형 가격이 변했다 안 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수요 공급의 균형점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는 변할 건 없고, 대신에 이제 건축 비용 이렇게 나왔네. 건축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과만 관련 있죠. 건축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공급이 증가 감소, 감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 일정할 때 공급 감소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양은 감소, 양은 감소, 가격은 상승. 가격은 상승한다. 맞죠? 양은 감소, 가격은 상승. 이건 수요 일정 공급 감소 얘기하는 거죠. 자, 모두 감소하면 수요 공급이 모두 감소했대요. 그러면 수요 감소, 공급 감소니까 양은 감소, 가격은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양은 감소가 맞는데, 자,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양은 둘 다 감소지만 수요 감소면 가격은 하락, 공급 감소는 가격은 상승. 그럼 가격은 올랐어요, 내렸어요? 알 수가 없어. 누가 많이 변했냐, 똑같이 변했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은, 자,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알 수 없다는 건 얘의 변화폭을 주어야만 알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 변화폭에 의해 결정된다. 맞아요? 맞아요. 알 수 없다가 변화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에 수요 공급폭이 이렇게 더 컸어. 아니, 수요 감소폭이 더 컸어. 수요 감소폭이 컸어. 그럼 가격은 하락되겠지. 공급 감소폭이 더 컸대요. 그럼 가격은 상승. 얘가 똑같대. 폭이 똑같대. 그럼 가격은 불변, 일정,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걸 제시해야만 알 수 있는 거고, 제시해야 알 수 있다. 아직은 알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 수로 뭐 계속 답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자, 그러면 먼저 탄력적인 거 먼저 해석해 보죠. 탄력적이면 양은 크게, 가격은 작게. 보니까 가격 나왔어, 가격. 그럼 가격은 어떻게? 작게. 탄력성 옳게 연결되었네. 자, 수요 증가니까 양은 증가, 가격은 상승. 가격은 뭐? 상승. 둘 다 옳게 나왔네. 그래서 다 옳은 거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수요 증가하면 양 증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탄력성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탄력적이니까 양은 크게, 가격은 작게 이렇게. 더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크게 증가, 가격은 작게 상승. 이걸 양 증가폭은 크다, 가격 상승폭은 작다 이렇게 나와야죠. 네 번째 보니까, 자, 공급 감소할 때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 먼저 봅시다. 자, 비탄력이면 양은 작게, 가격은 크게. 가격은 어떻게? 크게 이렇게 나와야 돼. 크게. 틀렸네. 보자마자 땡큐 해야죠. 가격은 크게. 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얘 수요는 변함없고 공급 감소니까 양은 감소, 가격은 상승이죠. 그럼 가격은 상승. 가격은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 탄력성만 딱 적용해도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완전 탄력적인 경우 공급 증가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이죠.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 불변 나와야죠. 가격은 불변, 일정. 이 한번 봅시다. 5가지.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 함수식은 P는 숫자.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양이 엄청 변한다는 거죠. 완전 탄력이니까. 가격 탄력성 무한대. 자, 9번 보죠.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수요자 수가 3배가 증가되는 경우 변했대요. 자, 그러면 3배가 증가되었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수요자 수가 3배가 증가되면 이 수요함수가 변했겠죠? 맞아요. 자, 이때 3배가 증가되면 3분의 1을 곱한다. 어디에? Q에 3분의 1을 곱한다 라고 그랬어요. 개별함수를 시장함수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럼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야죠. 그럼 새로운 시장함수는 P는 100-Q 이렇게 되겠죠. 함수식이 변했죠. 자, 이건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사람 수가 많아졌대. 가격 변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 수가 많아지면 곡선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로 바뀔 때 수요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수요의 변화. 그럼 대충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인구수가 많아졌대요. 그럼 곡선이 우측 같겠어, 좌측 같겠어? 사람 많아지면 양이 많아졌겠지. 그래서 수요의 증가예요. 수요의 증가가 나타났을 거다. 그래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거다라는 건 당연히 그러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공급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수요함수가 있었는데 공급함수인데 우측으로 간대. 우측으로 가야 되겠죠. 자, 우측으로 가는데 곡선의 귤기가 더 세워질까 누워질까? 사람이 많아졌어. 그럼 양의 변화가 커요, 작아요? 커지겠지. 그러면 탄력성이 커지겠지. 오른쪽으로 가면서 얘가 이렇게 누워지는 곡선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수요의 증가가 나타난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가 많아져서 개별함수를 시장함수로 바꿨을 때 탄력성은 뭐 한다? 커진다. 기울기는 더 완만해진다. 함수식이 변했다. 곡선이 이동했다. 수요의 변화가 나타났다. 사람 수 많아졌으니까 우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는데 완만해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얘로 변했을 거예요. 1번이 2번 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가격 상승, 양 증가, 이게 문제가 아니었고, 어찌되거나 이런 기본 문제 나오면 대충 이러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차이가 얼마냐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풀어봐야 돼. 얼마 차이가 나는지 봅시다. 자, 수요함수가 첫 번째 수요가 얘가 P는 100-3Q였고 얘가 변했대요. P는 100-Q로 변했고, 자, 공급함수는 P는 40 플러스 3Q. 얘는 변함없이 P는 40 플러스 3Q. 이런 거 푸는 거 귀찮아하면 안 돼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자, 얘가 균형이라면 얘와 얘가 똑같으니까 우변도 똑같다죠.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 빨리 할 수도 괜찮아요. 100-3Q, 40 플러스 3Q. 그럼 Q 이렇게 가면 6Q. 얘 넘어가면 60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40 바뀌니까. 그럼 Q는 얼마? 10 이렇게 되겠네요. Q는 10. 근데 보니까 양의 차이니까 Q 10 나왔고. 자, 여기서도 얘가 균형을 이루면 얘와 얘가 같죠? 암산해 봅시다. 자, 이 마이너스 Q가 오른쪽 넘어가면 4Q, 오른쪽은 4Q, 40이 넘어가면 6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Q는 얼마? 15 이렇게 되겠네. 차이는 얼마? 5. 이거 푸는데 뭐 1분 30초 안 넘을 거예요. 그냥 충분히 풀고 넘어갔어야 돼. 다만 얘를 기억하고 있어야죠. 개별함수가 시장함수로 바뀔 때 3배 많아지면 3분의 1을 Q에 곱한다. 이렇게 함수식을 바꾼다. 차이는 5. 자, 이 정도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사람 수가 많아졌으니까 수요의 증가가 나타났다. 우측 가는데 사람 수 많았으면 양의 변화가 크니까 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10번 보죠. 탄력성. 자, 탄력성은 수요든 공급이든 단기와 장기 언제? 장기에 탄력적이다. 세수, 주, 장, 비싸, 용 이렇게 외웠으니까. 자, 대체제 많으면 탄력성이 뭐한다? 커진다. 탄력성이 커지면 기울기 크기는 완만해진다. 세워지면 비탄력, 비 내린다. 누워져야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자, 탄력성이 1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죠. 단위 탄력적. 자, 그럴 때 총수입이 나왔네. 그럼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 올리든 내리든 총수입 변하지 않는다. 맞고. 자, 1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왔네. 탄력성. 이건 비탄력 얘기하는 거죠. 비탄력일 때 우리가 고가가 유리하다. 가수비가 비싸서 돈 많이 번다. 자, 임대를 올리면 고가죠. 고가로 팔았을 때 총수입 뭐 한다? 증가된다.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 외웠던 거. 비고가가 유리하다. 4번 땡큐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주거용과 그 다음에 공업용 중에 누가 탄력적이다? 주거용. 그러면 얘보다 더 탄력적이다. 맞네요. 세수, 주 이렇게 주거용이 탄력적이다. 자, 11번. 꼭 나온다 그랬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 아파트 전체 수량의 변화율. 아마 3회차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2회차에 딱 마스터 해야 돼요. 이 문제. 자, 아파트의 전체 수량 변화를 얘기해요.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은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했을 때, 자, 탄력성을 줬어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이 오피스텔은 해당 재화의 다른 재화예요. 얘의 양을 궁금해하고 니까 얘는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 오피스텔은 다른 재화 얘기하는 거죠. 다른 재화. 교차 탄력성을 항상 다른 재화와 곱해야 돼. 다른 재화 가격과. 자, 아파트 가격, 소득,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전체 얼마 변했냐? 자, 그럼 해봅시다.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도 변했을 거고, 소득에 의해서도 변했을 거고, 오피스텔이라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도 변했을 거예요. 각각 얼마 변했냐? 곱한다 그랬죠. 끼리끼리. 자, 그럼 봅시다. 가격과 소득은 3%니까 이렇게 곱하면 1.2%. 자, 이렇게 곱하면 0.9%. 자, 교차 탄력성과 다른 재화 가격을 곱해야 되겠죠. 자, 교차 탄력성 0.2고 다른 재화 가격은 4니까 0.8%.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방향을 체크해야죠. 방향을. 자, 이때 자, 가격은 아파트 가격과 소득은 상승했다라고 나와. 상승. 얘가 비싸졌고 돈도 벌었다. 자,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했다고 나왔어. 얘가 하락했다. 자, 그때 이제 첫 번째는 무조건이에요.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 자, 두 번째는 정상재라고 나왔어요. 그럼 돈 벌면 산다. 자, 세 번째는 대체재라고 나왔네요.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졌대. 그럼 얘 산다, 안 산다? 산다. 싸니까 사겠지. 얘 사면 얘는 안 산다. 오피스텔 사니까 아파트는 안 산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0.9 마이너스 0.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1.1 1.1 감소 이렇게 나와야죠. 1.1 감소. 자, 끼리끼리 곱해서 값을 체크해놓고 방향 체크하는 거죠. 첫 번째는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 두 번째는 정상재 돈 벌면 산다. 세 번째는 보완재 관계니까 대체재 관계니까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산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 대체재. 자, 근데 오피스텔이 싸졌으니까 오피스텔을 산다. 그럼 아파트는 뭐 한다? 안 산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전체 양을 계산하면 되고. 자, 12번 보죠. 자, 1번에 보니까 옳은 거라고 나왔고,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나왔을 때 원인은 외공불비였죠. 외공불비.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자, 동질성이 아니라 외공불비에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을 때 불안전 경쟁. 자, 네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죠. 경쟁 시장이어서 다, 정, 동, 진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다수가 아니라 소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숨겨져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비공개성.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진퇴가 어렵다. 동질성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을 얘기하려면 재화의 개별성이라고 나와야죠. 개별성. 자, 그래서 틀렸고.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정보 제공하는 거죠. 정보 지원 정책 얘기하는 거죠. 자, 간접 개입 나올 때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나왔죠. 정보. 얘는 맞는데 분양가 규제는 뭐예요? 가격 규제하는 건 정부의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직접은 수요자, 공급자 콜하거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건 이건 직접. 간접은 개발 보조금 정보. 자, 3번에 보니까 외부 경제 뭐라고 해요? 외부 경제.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이 발생했을 때 세금 부과나 규제 강화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정은 좋은 게 안 일어나니까 지원 정책으로 개입하는 거고, 뭐가 나올 때 부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가 나올 때 규제 강화를 통해서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 이건 시장을 좋게 만든다 또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정부 개입이 규제 강화래.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니까 강화시키는 거지. 좋은 거면 지원 정책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정이면 지원 정책, 부면 규제 강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때 외부 경제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정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제 강화 나왔으니까 이게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나와야 되죠. 정이 아니라 부라고 나와야 되고. 4번 보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 외부 효과가 뭐냐를 찾아야죠.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라고 나왔어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내 돈 들이는 건 정의였어요. 사적 비용이 크면 정인데 사회적 비용이 크니까 이건 뭐다?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예요. 자, 그러면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시장에 맡기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규제 강화 정책으로 개입한다라고 나와야죠. 자, 그래서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맞네요.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5번에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비자가 들어가야 돼. 비. 이때 비배제성. 이 배제성을 뭐라고 하냐면 무료 소비성이라고 한다. 돈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한다. 무료 소비성. 비경합성은 동시 소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에 의해서 시장에서 맡기면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서 안 만들어지더라. 과소 생산이 나타나니까 누가? 정부가 주로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했죠. 생산을 맡기면 과소하게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비배제성, 비경합성, 비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옳은 건 4번. 자, 13번 보너스 문제죠.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 맡으면 뭐 해야 된다? 신고, 땡큐 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뭐 한다? 선매제도도 뭐 신고도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5번이야 되고. 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장이 정하는 거죠. 주택 나오니까 무슨 법? 주택법 나와야 돼요. 얘가 주택법. 우리가 주택법 나왔을 때 하나 또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도 신규 주택 가격이잖아요. 이것도 주택법. 투기과열지구도 주택법 두 개 기억해 놓고, 이 분양가 상한제 나오면 얘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도시형은 생활주택 몇 세대? 300세대 기억해놔요. 300세대 미만의 분양가 상한제.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이 아니라 개발이익이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해서 이 법률에서 부담금은 뭐라고 한다? 재건축 부담금이지. 이건 재건축 부담금 얘기하는 법률이고,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이따가 다시 한번 등장할 거고, 실명제는 실명법이에요. 실명법. 등기법이 아니라 실명법이에요. 실명법. 이 실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실명법이에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토지은행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죠. 토지은행은 공공토지 비축제도니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모르더라도 5번에서 허가 맡으려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선매. 자, 여기서 하나 더.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중에 누가 먼저 실시되었다?
개발부담금 먼저, 재건축이 나중에. 그다음에 실명제와 신고제 중에 실명제와 이거 신고제 있죠? 신고제 중에 누가 먼저? 실명제, 실신 이렇게 외웠어요. 실신.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이렇게 순서가 개발 먼저, 재건축 나중에, 실신 이렇게 여기까지만 기억해 놓고 14번 보죠. 자, 개발권 양도제 틀린 거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얘를 규제지역 또는 보전지역이라고 하죠. 자,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따로 양도해야 돼. 그럼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개발권만 따로 팔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개발권을 분리하여 다른 지역에 뭐를?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현재 미실시 중이다. 맞죠? 미실시. 그럼 개발권은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죠. 용적률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공간 활용? 공중공간이죠. 공중공간 활용,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 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죠. 개발권을 분리해야 돼. 개발권을 팔게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 토지 선매라고 나왔네요. 선매. 우선 매수. 누가 우선 매수? 정부 등이 개인 간의 거래에 우선하여 매수하는 거죠. 매수일 때 강제 수용이 아니라 이 매수는 협의 매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 매수. 항상 선매는 무슨 토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만을 선매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거래 신청이 있을 때 개인 간의 거래에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것 또는 자,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용 목적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선매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개발이익 환수에서 개발이익이란 자 이거 일단 사업이익과 관련이 없다. 개발이익은 뭐예요? 땅값 올라가는 거죠. 땅값 올라가. 개발했을 때 땅값 올라가는 거 이거 개발이익. 이 개발이익은 물가 상승분 관련 없죠. 지가 상승분 얘기하는 거죠. 땅값 올라간 거니까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 얘기한다. 이거 개발이익. 이걸 환수하는 걸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개발 사업을 했대요. 개발 사업 했을 때 변경 등에 의해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누가 가져가는 거야? 개발원은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 가져가지. 사업 시행자 아니면 토지 소유자지. 점유자와는 관련이 없어요. 여기에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와야지. 점유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올해 이제 간평에서 36기 간평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니까 하나 좀 기억해 놓고 토지가액의 증가분은 맞아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인데 항상 이걸 속여내다가 이번에는 얘를 속여냈어요. 점유자는 관련이 없고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틀린 건 3번 잘 봤어야죠. 안 보였다라면 좀 어쩔 수 없고 자 4번에 보니까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죠. 주상공록 이렇게 자 주거지역은 전일준이 있는데 하나 암기하는 게 있었어요. 일편단심 전양 일편 전양 주거지역에서 일반 나오면 편리한 전용 나오면 양호한과 관련돼 있어야 된다. 전국토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주거지역은 전일준인데 우리 배울 건 일편 전양 이렇게 자 국장이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옛날 그린벨트죠.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고 틀린 건 3번 하나만 풀고 쉬죠. 땡큐죠. 15번 자 이 전대가 눈에 들어와요. 전세가 아니라 전세 나올 때는 장기 전세는 전세 계약 나와야 되고 전대 나오면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나와야 돼요.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틀린 거죠. 전대 나올 때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이렇게 나와야죠. 기존에 임차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전대 내주는 거죠. 이건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자, 그래서 기존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어쩌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전대 내준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장기 전세는 전세 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이거 딱 보자마자 땡큐 하고 쫙 넘어가야지. 자, 이번에 통합은 어쩌고 했을 때 자, 최저소득층은 어디 들어가요? 원래 최저소득계층 영구 들어가지. 돈이 진짜 없는 사람 영구. 저소득은 국민, 젊은 층은
행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통합시켰다. 통합. 자, 영구 나왔으니까 영구 또는 50년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행복 나오면 젊은 층의 주거 안정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에 민간임대주택 나왔네요. 이 1, 2, 3, 4번은 민간이란 말이 없죠. 이건 다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 민간은 민간이 들어가야죠. 몇 년? 일단 10년 나와야 되고, 10년 이상. 이때 우리가 외워야 될 민간이 두 개. 공공지원 민간과 장기 민간이 있는데, 공공지원 어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으로서 10년 나오면 장기 민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년 기억해야 되고, 쉬었다가 16번부터 보죠.